아비 수술비 300만 원 없다던 아들이 억대 외제차를 샀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의 배신 앞에 아버지는 결국 골프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과연 이 가족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충격적인 결말이 공개됩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뜨는 배정우 어르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70이 된 그는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집니다. 정우 어르신은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침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간단한 체조를 마친 후 그는 부엌으로 향해 커피 한 잔을 우려냅니다. 비싸지 않은 인스턴트 커피지만 그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정우 어르신은 오늘이 손자 민준이의 생일임을 확인합니다. 12살이 된 민준이에게 줄 용돈 봉투를 준비하며 그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손자의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이고, 벌써 12살이라니. 시간 참 빠르다. 정우 어르신의 작은 집에는 화려한 장식품이나 비싼 가전제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벽면 곳곳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들 준호의 결혼식 사진, 손자들의 돌잔치 사진, 그리고 돌아가신 아내와 함께 찍은 옛 추억들이 담긴 사진들이 그의 인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젊은 시절 정우 어르신은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가게였지만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은 나사 하나라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찾아주는 그의 세심함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철물점의 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이 나사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정훈의 가게로 가보세요. 없는 게 없어요. 이런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정우 어르신의 철물점은 점차 규모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성공해도 그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모든 수입은 아들 준호의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아꼈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들어갈 때 정우 어르신은 서울의 좋은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때로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물건을 정리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곤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는 공부 못 배웠지만 너만큼은 제대로 배워서 성공하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는지 준호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좋은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그날 밤 혼자 술 한 잔을 기울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여 현재는 부장직까지 올랐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며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서연은 명문대 출신으로 외모도 출중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정우 어르신 입장에서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명절이면 준호 가족은 어김없이 정우 어르신을 찾아옵니다. 며느리 서연은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를 하며 손수 준비한 음식을 가져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서연이가 또 이런 걸 준비해 왔네. 고마워라. 아버님을 위한 건데요. 많이 드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어르신은 종종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정성보다는 의무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준호도 겉으로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리고 아버지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어르신은 점점 아들과의 대화에서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이나 일상적인 고민도 털어놓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오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낸다. 너는 회사 일이 많이 바쁘지? 네,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짧고 건조한 대화들이 이어지면서 정우 어르신은 아들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가정이 있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니 당연한 일이라고 자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 어르신은 무릎에서 이상한 신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뻣뻣함이 느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생각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 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의사는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혼자서 대학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 결과는 관절염이었습니다. 의사는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보존적 치료보다는 관절경 수술을 권합니다. 더 늦으면 인공관절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정우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서 수술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략 3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에게는 작은 금액이었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우 어르신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40이 넘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들한테 부담 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족이니까 이런 일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정우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받게 될 대답은 그의 마음에 첫 번째 균열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우 어르신은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무릎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수없이 망설인 끝에 결국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어딘지 바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정우 어르신은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 넘은 아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젊은 시절 사업을 할 때도 남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던 그였는데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다.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많이 심각한가요? 관절경 수술이라고 하던데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 아버지가 잠시 빌려 썼다가 곧 갚을 테니까. 가능하겠니? 이 말을 하는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살아온 자존심 강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정우 어르신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준호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사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요. 올해 실적이 좋지 않아서 보너스도 많이 줄었고 대출 이자도 만만치 않거든요. 정우 어르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정이 어렵다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버지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게.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달쯤 되면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그때 전화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와 통화해요? 준호가 손으로 수화기를 가린 채 서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아이들 학원비며 이것저것 들어갈 곳이 너무 많아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냉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며느리의 말에서 진정한 미안함보다는 귀찮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도 살림이 어려우니까. 전화를 끊은 후 정우 어르신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아들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면 월급도 꽤 될 텐데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까 싶었지만 요즘 세상이 어렵다고 하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정우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릎 통증도 있었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고 아껴 키운 아들이 자신의 수술비 300만 원도 어려워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며칠 후 정우 어르신은 병원 가는 길에 시내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지나치지 않았을 명품 거리를 걷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명 시계 브랜드 매장 앞에 서연의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혹시나 싶어 매장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호와 서연이 고급 시계를 고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예쁘네요. 이거 얼마예요? 서연이 매우 흥미로워하며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450만 원입니다, 고객님. 직원의 대답을 들은 준호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괜찮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300만 원도 없다던 아들이 450만 원짜리 시계를 별다른 고민 없이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생필품도 아닌 사치품을. 정우 어르신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참으려 했습니다. 혹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는 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정우 씨 아들이 새 차를 샀다며? 그것도 벤틀리를? 무슨 소리예요? 아, 몰랐어? 서연이 SNS에 올렸던데. 벤틀리를 새로 샀다고. 정우 어르신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벤틀리라면 억대의 돈이 필요한 차였습니다. 자신에게는 300만 원도 없다던 아들이 억대의 외제차를 샀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정우 어르신은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아들의 SNS를 겨우 찾아낸 후 그곳에 올라온 사진을 봤습니다. 번쩍번쩍한 새 벤틀리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정우 씨 최고, 고마워요.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우 어르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었습니다. 300만 원도 없다더니 억대의 차는 어떻게 샀단 말인가. 정우 어르신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서글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끼고 또 아껴가며 키운 아들이 자신보다 처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 어르신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참아야 한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참고 또 참아온 아버지의 인내심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정우 어르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아들의 배신적인 행동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분노와 서글픔이 교차했습니다. 커피를 우려 마시면서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벤틀리 사진과 아들의 냉정한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우 어르신은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것은 모두 아들에게 주고 자신은 항상 뒤로 미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식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정우 어르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결혼할 때도 신부 측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300만 원도.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더욱 심해져서 정우 어르신은 진통제를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자신이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예전에 준호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아빠, 나 커서 아빠처럼 성공한 사업가 될 거야. 어린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준호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 그 마음이 변했을까요? 오후가 되어서 정우 어르신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한 생각만 더 많이 들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동년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정우 어르신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늘 자랑했는데 이제 와서 그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 씨 아들 요즘 어때? 부장까지 됐다며? 동네 김씨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지. 정우 어르신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우 어르신은 다시 한번 아들의 전화번호를 바라봤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냉정하게 굴면서 처가에는 그런 큰 선물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틀어지게 될까봐, 혹시라도 손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어르신은 홀로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더욱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평소 즐겨 드시던 된장찌개도 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꾸었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던 꿈.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만큼은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줍시다. 돌아가신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을 지키기 위해 정우 어르신은 평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정우 어르신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각각의 사진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정우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그 자식은 자신을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무릎 수술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에는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그 문자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여유가 생긴다고? 그러면서 아들은 억대의 외제차를 새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순간 정우 어르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아온 인내의 한계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이다. 정우 어르신은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우습게 본다면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였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옷장에서 오래된 골프채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사업이 잘 될 때 샀던 것이었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몇 번 사용하지도 못했던 골프채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용도로 써야겠구나. 골프채를 손에 든 정우 어르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서글픔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지만 정우 어르신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벤틀리에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새벽 2시 정우 어르신은 골프채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70년의 인생에서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아파트까지 가는 길 정우 어르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평생을 참고 또 참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가 온 것입니다. 준호야,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게 해주마. 정우 어르신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정우 어르신은 준호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할 나이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골프채를 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이었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준호의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번 방문했을 때 함께 내려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서 정우 어르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고 남의 것에 손을 댄 적도 없는 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들의 배신감이 그를 이런 행동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형광등의 차가운 불빛이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천천히 걸으면서 준호의 차를 찾았습니다. B구역 23번. 그곳에 번쩍번쩍한 새 벤틀리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 가까이 다가가자 정우 어르신의 가슴이 다시 한번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차 한 대의 값이면 자신의 수술비는 물론이고 몇 년치 생활비까지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자신에게는 300만 원도 아깝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없다던 돈으로 산 거겠지? 정우 어르신은 골프채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70년간 쌓여온 모든 감정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희생했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받은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벤틀리의 보닛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에 움푹한 자국이 생겼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이 이어졌습니다. 평생의 분노와 서러움이 골프채에 실려 차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300만 원도 없다며.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샀나?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참고 또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프채는 계속해서 차체를 내리쳤습니다.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고 창문에 금이 갔습니다. 매 타격마다 정우 어르신의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 어르신은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뒤늦게 나타난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집안에서 소음을 듣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준호는 황급히 달려와 아버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어르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이제 와서 뭐라고. 이런 외제차도 살 수 있으면서 아버지 수술비는 왜 없다고 했나?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내가 아버지한테 한 짓은 돼?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글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서연도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집에서 소동을 듣고 따라온 것입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새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너희가 한 짓을 모르나? 정우 어르신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차를 내리치고는 골프채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평생 너를 위해 뭘 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런데 너는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 어르신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 끝나나?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하지만 정우 어르신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너희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 아버지도 이제 지쳤어. 정우 어르신은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밤이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와 서연은 박살난 차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분노가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 돼.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야 자신들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사건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소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지역 신문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고 SNS를 통해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70세 노인이 아들의 벤틀리를 골프채로 박살낸 충격적인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댓글에는 아버지를 옹호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이 너무했네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를 뭘로 보는 건지. 준호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더욱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 준호의 회사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거 우리 회사 배부장 이야기 아니야? 라고 댓글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배부장님, 이 기사 보셨어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알려진 부끄러운 일이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저희 집안일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아버님께서 많이 속상하셨나 보네요. 동료들은 대부분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준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서연과 마주 앉아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서연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차는 차대로 박살나고 우리는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잖아.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돈으로 무엇을 사든 그건 우리 자유 아닌가요? 서연의 말에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버지 입장? 그럼 우리 입장은 생각 안 해요? 벤틀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보험 처리도 복잡하고. 서연은 여전히 물질적인 손실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재물을 파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일단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해 봐야겠어. 다음 날 오후 준호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반성보다는 체면을 살리는 데 급급했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아들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던 자신이 남의 재물을 파손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들어오자 정우 어르신은 차가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왔구나. 아버지, 어제 일 너무 심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 준호의 첫마디가 바로 비난이었습니다. 사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행동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정우 어르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심하게 했다고? 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재물을 파손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신문에까지 나와서 우리 가족이 망신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준호의 말을 들으니 정우 어르신은 아들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망신? 누가 누구한테 망신을 시켰다고? 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그만하시고 이제 와서 병원비를 준다고?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준호야.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어떤 마음의 상처를 줬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다. 준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사정이 있는걸요.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런 핑계는 그만둬라. 정우 어르신이 소리쳤습니다. 교육비가 많이 든다면서 어떻게 벤틀리는 살 수 있나? 450만 원짜리 시계는 어떻게 살 수 있고?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들의 소비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였어요. 특별한 경우? 너희를 위한 건 특별하고 친아버지를 위한 건 특별하지 않다는 거냐? 정우 어르신의 질문에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행동이 얼마나 부당한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내가 아버지 말을 듣기나 했나? 정우 어르신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 어떻게 돼가? 서연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렸습니다. 아직 이야기 중이야. 빨리 끝내고 와요. 보험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고의적 파손은 보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님께서 배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정우 어르신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배상을 하라고? 준호는 당황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다. 그게 너희의 진심이겠지. 정우 어르신은 완전히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아버지, 이제 그만 가거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준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버지의 극단적인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내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정우 어르신은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결국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그런 남편을 보며 더욱 화를 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문제 해결은 커녕 더 악화된 것 같은데?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아. 시간을 둔다고?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럽고 서연과 준호는 여전히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신들의 체면과 손실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될 리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계속 이어졌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연이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정우 어르신을 옹호하는 쪽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따로 불려갔습니다. 부장급 임원이 이런 개인적인 사건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회사에서 좋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 부장, 이 일을 빨리 정리해야겠네.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네, 상무님.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준호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압박을 받고 집에서는 서연이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SNS를 통해 퍼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구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3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인가요? 솔직히 우리가 번 돈으로 뭘 사든 그건 우리 자유 아닌가요? 이 말이 녹음되어 온라인에 올라가자 여론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준호 부부를 이해하려던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렸습니다. 저런 며느리 때문에 아버지가 고생하시는구나. 3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그럼 아버지 수술비는 왜 안 줬을까?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다. 댓글들은 더욱 신랄해졌고 준호 부부에 대한 비난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우 어르신은 더욱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나니 이 집안과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나 혼자 갈게. 당신은 집에 있어. 왜요? 저도 가서 사과해야죠. 아니야. 당신이 가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것 같아. 일단 내가 먼저 가서 분위기를 파악해 볼게. 준호는 혼자서 아버지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다렸습니다. 어떻게든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정우 어르신이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또 왔구나.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정우 어르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거냐? 모든 것이요.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린 것, 상처를 드린 것, 그리고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 이해하지 못했다고?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우 어르신이 서연의 SNS 발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한 말 들었다.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3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럼 왜 아버지한테는 그 큰 돈이 아닌 300만 원도 못 빌려줬나?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아버님이 왜 이렇게 유난스럽게 구시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지?
아버지, 서연이가 잘못 말한 거예요. 화가 나서 잘못 말한 게 아니라 속마음을 말한 거겠지. 정우 어르신은 일어서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준호가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무시한 게 아니라 정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아직도 핑계를 대고 있구나.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벤틀리는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였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어려운 상황? 정우 어르신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차가 오래되었으니 이왕 사는 김에 좋은 차를 사자고 했어요. 5년 할부예요. 그럼 아버지 병원비는 급한 상황이 아니었나?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 수술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40 넘은 나이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무릎 꿇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지만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일어서라.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 아버지, 너희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도. 그때 갑자기 정우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물어볼 게 있다. 네, 아버지. 너는 아버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아니? 준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 뭘 말씀이세요? 돈 말이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냐? 아버지가 검소하게 사시니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정우 어르신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버지, 이제야 알겠다. 너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정우 어르신은 서랍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우 어르신이 서랍에서 꺼내기 시작한 것들을 보고 준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둘씩 쌓여가는 통장들, 그리고 각종 투자 증서들과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다. 정우 어르신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장이 주거래 은행 통장이고 여기에 15억이 들어있다. 이건 정기예금 통장들이고 이것들을 합치면 8억 정도 된다. 준호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다. 우리 집 근처 상가 건물 2채, 그리고 지방에 있는 토지들. 이것들까지 합치면 대략 30억 정도 된다. 30억? 30억이라고요?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아버지의 재력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왜 지금까지, 왜 검소하게 살았냐고? 정우 어르신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공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 돈만 믿고 안주하게 될까봐 걱정됐거든. 준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그런 돈 정도는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도와주는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야.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대답은 뭐였나? 300만 원도 어렵다고 했지. 그런데 서연이에게는 억대의 외제차 선물을 할 수 있었고, 아버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뭐냐? 아버지가 얼마나 가진지 몰랐던 거냐? 아니면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거냐?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둘 다 몰랐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성공해서 정말 기뻤다. 대기업 부장까지 되고 좋은 집에서 살고,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를 좀 돌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도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해주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바보였다고? 바보가 아니라 이기적이었던 거지. 정우 어르신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처가에는 그렇게 후하게 해주면서 친아버지한테는 300만 원도 아까워했으니까. 아버지, 정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럼 뭐였나? 준호는 변명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자신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용서? 정우 어르신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마누라는 아직도 아버지가 유난스럽게 군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무슨 용서? 아버지, 서연이한테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이제 모든 걸 알게 됐으니까. 모든 걸 알게 됐다고? 정우 어르신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태도를 바꾸겠다는 거냐? 준호는 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면 뭐냐? 정우 어르신은 아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네, 아버지. 만약 아버지가 정말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냐? 이 질문은 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300만 원도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다면 너는 그래도 3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냐? 그건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정말 가난했다면 더욱 부담스러워했을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답하기 어렵지? 정우 어르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진심이다.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극진하게 모시겠다는 거고 가난했다면 더욱 멀리 했을 거야.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증명해봐라. 어떻게요? 아버지가 이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해버린다고 해도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고 모실 수 있나? 준호는 그 말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솔직히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런 극단적인 얘기를? 극단적인 게 아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이해관계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야. 정우 어르신은 통장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확신한다. 너희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사랑하는 거라고.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증명해봐라. 지금 당장 이 모든 재산이 없어져도 아버지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무엇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와서 서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정말 아버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계셨다고? 서연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감정들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서연아.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게 문제라고.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게 아니야. 아버지는 우리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대하길 원하셨던 거야. 준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질문을 서연에게도 전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가난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이냐는 질문을.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그제서야 서연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준호 부부는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철없이 말해서 아버님 마음에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며느리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한 말들 다 들었다. 네, 정말 잘못했습니다. 3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한 것도, 아버님이 유난스럽게 구신다고 한 것도 모두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진심이었겠지. 정우 어르신의 말에 서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철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호도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정우 어르신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달라질 수 있겠나?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모두 없어져도 똑같이 대할 수 있나? 이번에는 준호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재산이 있든 없든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세요.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분이시고요.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저도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뭔지. 정우 어르신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자식들 같구나. 며칠 후 정우 어르신은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선물이요? 부서진 벤틀리 대신 새로운 차를 사주마. 준호와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건 괜찮습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건데. 아니다. 이건 아버지 마음이다. 며칠 후 정우 어르신은 정말로 새 차를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차는 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했다. 가족 공동 명의요? 그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야. 아버지 것, 너희 것 구분하지 말고.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 어르신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정기적으로 아버지를 찾아뵈었고 손자들도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명품 소비를 대폭 줄이고 그 대신 시아버지와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떤 명품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옛날에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이런 대화들이 오가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연은 시아버지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준호도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함께 산책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놓쳤던 소중한 시간들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해주셨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어떤 이야기? 철물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말이에요. 손님들이 이상한 걸 사러 와서. 아, 그런 이야기들 말이구나. 그때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정우 어르신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몇 달 후 정우 어르신은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준호가 먼저 나서서 모든 것을 챙겨드렸습니다. 수술비는 물론이고 병원 간병까지 정성껏 모셨습니다. 아버지, 아프지 않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금방 나을 것 같아. 서연도 매일 병원을 찾아와서 아버님을 돌봤습니다. 집에서 직접 끓인 죽을 가져와서 드시게 하고 병실 청소까지 깨끗하게 해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죽 맛있어요? 서연이가 끓여준 죽이 제일 맛있구나. 정말요? 그럼 내일도 다른 죽 끓여다 드릴게요. 이런 모습을 보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저 집안은 정말 화목해 보이네요.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정말 정성껏 모시는구나.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정우 어르신이 퇴원할 때까지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간병을 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위해 그림을 그려드리고 병문안을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셔서 같이 놀아요.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가 빨리 나아서 너희랑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퇴원 후에도 가족들의 돌봄은 계속되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고 서연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정우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다. 아버지, 저희도 행복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요. 준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겁구나. 아버님,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항상 함께 할게요. 서연의 말에 정우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밤 정우 어르신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다. 돈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뭉친 가족이. 벤틀리를 부순 그날이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정우 어르신의 가족은 정말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아버지와의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서연은 명품보다는 가족과의 추억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옛날 이야기를 듣고 함께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해 먹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민준이의 말에 정우
어르신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가끔 정우 어르신은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골프채를 들고 아들의 차를 부쉈던 그 밤을. 그때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차는 가족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함께 관리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볼 때마다 가족 모두는 그날의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물질적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교훈을,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드리는 것이라는 교훈을 말입니다. 정우 어르신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이 아닌 진짜 가족의 사랑이 주는 행복을. 그리고 그 행복은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온 가족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정우 어르신은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생각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었을까 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어.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정우 어르신의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물질적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우 어르신의 분노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처가를 우선시하는 아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정우 어르신의 마음에 공감하셨나요? 아니면 준호 부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의 행동이 너무 극단적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